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 이름은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감정평가사 민법을 하시게 될 건데요. 감정평가사 민법 교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 교재가 여러분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보통 3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드는 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감정평가사에 와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올해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 방점을 찍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원들이 좀 있는데, 연구원들하고 계속적으로 토의하고 논의를 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교재가 가장 좋다 해가지고, 예,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해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원래 교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일단 기본서가 있습니다. 기본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약서 강의를 하거든요. 예, 요약서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가 있고, 객관식 문제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피날레라고 해서, 최종 정리 이렇게 문제집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그 중간에 이제 객관식이 끝나고 나면 여기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통 이제 그 20문제씩 해서 10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문제씩 해서 10회짜리를 했었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해본 것은 감정평가사에서 기본서, 요약서, 객관식, 진도별 모의고사하고 피날레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를 어느 해에는 이걸 하고 어느 해에는 저걸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모아보니까 이 5가지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지금 있는 연구원들하고 예, 이제 뭐 직렬별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는데 예, 여기 이제 감정평가사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일단 진도별 모의고사는 정말 우리 시험에서 괜히 여러분들의 이제 주머니를 터는 시간을 터는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피날레 교재가 있었어요. 피날레 교재가 있어서 정리하기 좀 편한 교재가 있었는데 요것도 어차피 새로운 책을 다시 하나 공부를 하는 느낌이라서 예, 그래서 요 피날레 책도 올해는 안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최종 정리 자료를 드려서 그 자료를 정리하도록 근데 주머니를 이것도 터는 느낌이라 아니 책 사러 또 주머니를 터는 느낌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분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은 첫 번째는 평균 점수를 넘으면 되죠. 예, 딱 평균 점수 60점을 넘으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돼서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도 털고 여기 털고 자 이제 그럼 그 다음에 기본서와 요약서 객관식이 있는데요. 기본서의 경우에는 요 올해 또 대대적인 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1.2인데요. 한 10년 정도 강의한 것 같죠? 예, 근데 해마다 계속 책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이게 분명히 얘가 강의한 지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 책은 벌써 지금 한 4번, 5번 바뀌고 있어요, 계속. 자, 그래서 그만큼 여기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까지 이제 기본서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첫 해 기본서는 그냥 B5 크기의 기본서에다가 내용만 들어가 있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었고, 두 번째 해에는 기출문제 10년치를 기본서 내용, 여기가 기본서가 되죠. 자, 여기가 기본서 내용이 되고, 양 사이드에다가 10년치 기출문제를 OX로 실었어요. 10년치 기출문제를 OX로 실었습니다. 대신에, 자, 단점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해당되는 내용에 그 옆에다가 실었는데, 해당되는 내용 옆에다가 기출문제를 실었는데, 단점은 OX 문제에 여기 문제가 빡빡하게 들어오니까 OX 문제를 밑으로 정답을 빼지를 못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정답 X, 기출문제하고 정답 O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단점이다. 그리고 문제를 못 풀고 정답을 밑에 못 빼니까 가장 큰 단점인데 두 번째 단점은 문제하고 여기를 읽어도 선생님 어디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어디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해설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게 해도. 그래서 이 형태를 3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자, 올해 또 슬 한번 미친 짓 한번 했습니다. 또 전면 개정을 했죠. 어떻게 했냐면 양옆의 날개를 없애고 기본 이론을 써요. 그리고 나서 그 기본 이론이 끝나는 때 자, 모든 문제를 다 실 필요가 없이 꼭 반드시 시험에 50% 이상 출제가 되는, 그 기출로 본다면은 50% 이상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그 진도 범위 내에는 필수 지문이라고 해서 양옆에 붙어 있던 기출 문제를 밑에다 전부 다 실었습니다. 그 단원이 끝나는 데마다 실었죠. 그리고 그 밑에 기존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의 단점인 해설이 없는 것을 해설을 붙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 밑에다가 정답을 따로 뽑았습니다. 기존의 기본서의 가장 큰 단점을 커버하는 쪽으로 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손이 엄청 많이 가고 있죠. 해설을 일일이 달아야 되니까. 대신에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굳이 안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오지선다형으로 객관식을 문제를 풀면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약서. 자, 요약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페이지는 한 100여 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약서가. 근데 그 요약서가 B5 크기, 요건 이제 B5 크기의 교재가 될 것이고, 요약서는 그 A4 용지의 반 정도, 즉 핸드북 크기 있지 않습니까? 핸드북. 예, 핸드북 크기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기본서가 이 정도라면 요약서는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 100여 페이지 돼 있었는데, 자, 여기에 이 100여 페이지 정도가 100페이지 정도가 됐었는데, 요 100페이지의 경우에 단면으로 돼 있어요. 단면. 그러니까 오려 붙이시라고 뒷면이 비어있는 단면이었는데 올해도 단면으로 나갈 겁니다. 단면으로 나갈 거고, 자, 그러면 그 부분의 요약서는 크게 지금 문제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해서 요약서는 좀 약간 그 내용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럽게 고치는 그런 정도로 아마 끝날 겁니다. 기본서의 경우에는 제 교재가 한 500페이지, 원래 지금 한 현재 작년까지 350페이지 정도 됐었거든요. 350페이지. 민법 총칙 물권법 합해서 제일 얇습니다. 제일 얇은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해 뒤에 문제가 들어가면 한 제가 봤을 때에는 70에서 80페이지 정도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공부하시면 훨씬 좋아요. 문제도 깔끔하게 풀고 OX로. 자, 되셨고 이제 객관식입니다. 자, 객관식의 경우에도 그냥 기존에 기출 문제를 듬뿍 실었는데요.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 올해는 이제 대대적으로 10년치 기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여러분 감정평가서 10년치 기출 말고 변리사 시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나온 굉장히 좋은 문제들, 예상 문제를 해서 전부 다 오지선다형으로 실을 겁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요. 여기 나 있는 필수 지문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서 오지가 섞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오지선다형으로만 돼 있는 문제집을 낼 겁니다. 물론 여러분 플러스 알파로 여기 부분에 이거는 지금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못 지키면 큰일 나긴 하는데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 3회에서 5회 정도를 40문제씩에서 전범위로 실을 생각입니다. 모의고사 전범위를 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진도별로 공부하시는 것 차원을 떠나서 한번 전범위를 모의고사 테스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을 생각입니다. 꼭 해야 되겠네요. 말하기 때문에 최소 3회는 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올해 시험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약속드리는 게 있는데 기본서나 요약서 객관식을 보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 95점을 맞게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100점은 전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교재가 얇은 대신에 100점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95점은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시험 본 학생 중에서 연락이 온 학생들, 이제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학생들 중에서 최고 점수가 95점이었습니다. 제 기본서까지만 공부를 했던. 근데 그 학생이 1년 동안 공부한 학생입니다. 1년 동안 공부한 학생이 민법하고 다른 과목 해서 특히 민법에서 95점을 받았죠. 그러니까 1년만 하시면 95점은 당연히 받아요. 근데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민법의 95점은 다른 뭐 교재를 보시든 다른 강의를 들으시든
커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량이 굉장히 적었다. 효율적이었다.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 아니라 공부를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적겠다.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했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도 제가 약속드립니다. 95점. 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올해 이제 제가 약속드렸던 부분들이죠. 자, 이제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6년도 항상 2015년도죠. 2015년도에 2016년 시험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이제 미리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데, 다른 과목도 해 드리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5과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학계로는 일반적으로 나올 것이다. 민법도 지금까지 스타일에서 약간 문제를 변형하는 형태일 뿐이지 거의 거의 뭐 변형이 없을 것이다.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회계는 좀 어렵게 나올 것이고 경제학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경제학은 올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부관법은 뭐 늘 항상 그렇듯이 됐고. 자, 그러면 이제 2016년도에서 시험이 그 정도로 이제 나왔는데, 그럼 2016년도에서 자, 그 정도로 제가 예측을 했으면 이제 2017년도를 예측해야 되겠죠? 근데 자, 이제 다른 과목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서 민법만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은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플러스 그 다음에 약간의 난이도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약간, 아주 약간. 여러분, 아주 약간.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가 있는데 민법 교수님들이 모였어요. 제가 아는 분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법 교수님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를 했는데 변리사 시험 너무 쉬우니까 난이도 상승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무사 시험 뭐 굉장히 지금 괜찮다.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괜찮고 감정평가사 시험 기출 문제가 나쁘진 않으나 약간 난이도의 상승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직렬 시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들 논의하셨던 걸로 들었는데 그래서 기출에서 약간 난이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진짜 그러면 약간입니다. 약간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상해 봅니다. 기출 지문에다가 여러분 약간의 난이도 상승.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어렵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17년도 예상 부분이고요. 참고로 이거는 출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 정도 말한 것도 지금 크게 얘기한 거라서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제를 하시는 민법 교수님들이 참고로 하시는 교재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지월린 교수님, 김준호 교수님, 그 다음에 김영배 교수님, 그 다음에 양형호 교수님 이렇게 해서 총 4권의 책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게 김영배 교수님의 이 민법학 강의라고 하는 책은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떨어졌고 하나, 둘, 셋, 3개 정도가 여러분 시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즉 후학들이 문제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요번에 참 운이 좋게도 변호사 시험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쪽 양형우 교수님 쪽하고 연결이 닿아가지고 그쪽 그분하고 이제 교재 집필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뿌듯하게 그동안에 제 기본 교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문장력이 조금 떨어진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문장을 그렇게 썩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뽀로로 가가지고 교수님 교재에 있는 그 문구를 그대로 똑같이 옮겨 써도 되겠느냐 라고 하니까 괜찮다 하셔가지고 여러분 올해부터는 책이 문장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문장이 아니라 양형우 교수님 문장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점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제가 분명히 출처와 어디든지 확실히 밝히겠다 말씀을 드렸죠.
올해 이제 안신년이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연구에 들어가시는데, 저도 좀 뭐 이렇게 이분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신데, 이분 만나 뵙고, 예, 그 다음에, 인연이 된 걸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일 많이 출직인으로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출직인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십니다. 제가 분명히 출처 얘기 안 했어요. 정부의 출처는. 근데 어쨌든,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제 민법 수업을 들어갈게요. 자, 민법 수업을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인문 강의 때부터 늘 항상 했던 말이 있으니까 인문 강의 내용을 좀 들어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는 9페이지 민법의 의미 성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안 됩니다. 여러분 보지 마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가시면 민법의 기본 원리 있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예, 보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10페이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9페이지 빼고 이제 10페이지에 민법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자,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법률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법률. 법률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법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법.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도 시험에서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냐면 일단 1차 과목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민법이라는 법을 배우시게 되고 부동산 관련 법규를 배우시게 돼요. 나머지는 경제학, 학문입니다. 학문. 그 다음에 회계학입니다. 학문입니다. 그러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는 달라요. 그래서 학문은 말 그대로 학설과 학설을 통해서 여러분 교수님들이 서로 주장하는 것에 반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문헌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 이제 주로 관습법 같이 규약으로 안정하고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법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법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는데 이 법규를 우리나라는 딱 정해놨거든요. 글자로. 근데 그 글자로 정해놨는데 이 법규는 왜 만들어졌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법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법과 같은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부하는 부관법, 부동산 관련 법규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민법은 연역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관련 법규는 연역이 없는 법입니다. 자, 그럼 이 연역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 법을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를 조율해주는, 즉 국민과 국민 사이를 조율해주는 법이 민법인데,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원시 시대부터 쭉 살아온 방식이 어떻게 살아왔냐면 개인적인 소유를 하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아왔죠. 그럼 이제 사적 자치에 의해서 자유분방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이 민법은 무엇을 규정하는 것이냐? 연역이 있는 법은 예외를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원칙적인 모습은 누구나 다 지키고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규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인 부분은 반드시 기재를 해서 서로 약속을 정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자면, 자, 내가 내 집에서 쓰레기를 태웁니다. 쓰레기를 확 태워요. 그래서 어이구 쓰레기 잘 타네. 자, 이렇게 내 집에서 쓰레기를 태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시시대 때. 신석기, 구석기. 자, 태울 수 있다 없다? 태울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태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집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이제 행정적인 조치로 과태료가 물겠지만 그런 행정적인 조치 말고 옆집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쓰레기를 태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내가 신문을 하나 태웠어요. 뭐 그러면 괜찮을 건데 쓰레기를 많이 태웠어요. 그럼 그 쓰레기 날리는 연기하고 재가 다 어디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옆집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럼 내가 내 집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재가 생긴다. 그런 것들도 원래는 사적 자치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옆집에다가 그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